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영우님 반갑고요. 고영구님, 임성환님, 유인호님 다들 한 분씩 다 이제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강의는 10시, 11시부터 시작을 할 텐데 미리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인사도 하고 그럼 좋잖아요. 그쵸? 코로나 지금 뭐 잘 보내시고 계세요? 어때요? 쉬운 학생도 반갑고. 소리 괜찮나요?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잘 들려요. 네, 다행이네요. 음, 네. 그리고 지금 화면은 잘 보이시죠? 지금 화면 공유하고 있는데, PPT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죠? 다행이네요. 네. 어, 제가 줌 있잖아요. 줌이 장점이 있고 좀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장점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실제로 좀 얼굴 좀 보고 학생들하고 좀 이렇게 상호작용하고 그런 거고, 또 단점이라면, 음, 그, 예, 여러분들 얼굴이 보이니까 막, 예, 좀 여학생들 특히 남학생들 그럴 수 있겠지만 좀 이렇게 꺼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또 저번에 좀 이제 강의를 해보니까 어제하고 한 이틀 동안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줌이 뭐랄까 잘 끊긴다고 할까요? 예, 중간중간에 잘 끊기더라고요. 잘 끊기기도 하고 제가 좀 조작하는데 좀 미숙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줌을 꼭 사용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유튜브로 플랫폼을 옮길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이겠죠. 화요일에는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유튜브로 하지 않을까. 다만 유튜브로 하면 여러분들 얼굴을 좀 덜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그게 조금 다 편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네, 제가 또 이게 여러 면에서 여러분들하고 상호작용하는데 좀 한계가 좀 있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유튜브보다 또 줌도 화면 전환하기가 줌이 좀 더 쉽거든요. 공유하거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긴 하지만 아마 다음번부터는 다시 유튜브로 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혹시 어떤 변동사항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제가 공지를 올릴게요. 이 글에 확인하십시오. 네, 지금 10시 29분이고 이제 10시 30분이 됐네요. 네, 그러면 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강의를 시작할게요. 지난번에 석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중독자와 중독자 아닌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중독자라고 생각을 한 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되게 일을 열심히 하는 심지어 일 중독 그러니까 인터넷 게임 중독이 아니라 일 중독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중독의 어떤 핵심,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어떤 중독의 뭐랄까요, 주요 개념들을 또 다루고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 중독들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들을 확인하면서 중독의 어떤 우리가 여러분들 자기소개를 하게 되면 또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하게 되면 설명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어떤 행동, 그 사람의 외모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어떤 하나도 그 사람의 전체를 묘사하지는 않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중독에 대해서 여러 개념들, 공통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 하나하나가 다 중독이다 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중독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소크라티브 질문, 제가 오늘 이제 소크라티브를 이제 사용을 하겠다고 했죠.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자신이 통제하기 힘든 행동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중독이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버릇, 습관 또는 어떤 뭐 강박일 수도 있죠. 그래서 본인이 통제하기 힘든 행동이 있다면 그것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물론 이 글에 올릴 때는 여러분들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솔직하게 써주시면은 다른 친구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공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크라티브 방 번호는 미리 좀 알려드릴게요. 황 대문자 HWANG 1111입니다. 1이 4개예요. 소크라티브 방 번호 1111 황 1111. 지금 벌써 6분이 빠르기도 하셔라. 6분, 7분이 들어와서 지금 소크라티브에 접속하셨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할게요. 중독이란 무엇인가에서 그 주요 개념들을 좀 살펴볼 텐데, 자, 중독은 그 정의가 특히 기존의 정의는 물질과 관련된 정신 및 신체적 상태라고 응집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상태다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았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중독에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종류의 중독이 있어요. 적어도 한국말에서는 첫 번째는 intoxication입니다. intoxication. 이것은 생리적 중독을 의미하고요. 약물이나 연탄가스와 같은 화학 물질로 인해 중추신경계에 악영향이 주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또는 마약을 하고 운전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DUI라는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DUI, Driving Under Influence예요. Driving Under Influence 또는 Driving Under Intoxication. 이 중독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 범죄가 되죠. 뭐 중독 상태가 되는 것도 범죄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중독 상태에서 또 운전하는 것은 가중처벌을 또 받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의미고 또 다른 정의는 addiction이에요. addiction. 우리 이 중독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이 중독은 바로 이 중독입니다. 이 addiction이라는 어원은 adhere이라는 그리스어에서 이렇게 어원이 나온 건데 이 뜻은 뭐냐 하면 자기의 어떤 것을 양도하다, 포기하다 또는 자기의 어떤 통제권을 양도하다 그런 의미를 가져요. 영어는 yield, Y-I-E-L-D라는 건데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자신의 의지를 약물의 어떤 영향에 양도하는 거죠. 자신의 어떤 사고, 생각, 의지를. 그래서 이 어딕션, 여기서 어딕션이라는
의미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에 대한 자기 조절력 또는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intoxication에 영향을 주는 이 그림을 보면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약물 상태, 나이, 또 성, 그리고 바디매스는 이제 체중이 되겠죠. 그리고 유전, 대사, 얼마나 잘 대사가 되는지, 또 심지어 그 인종, 예? 뭐 소수 인종 지위, 그리고 내성 이런 것들이 여기 그 인탁시케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술을 먹어도 예? 어떤 사람은 어떤 체중에 따라서 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되게 높게 나와서 예, 벌금을 또는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예, 아슬아슬하게 그 수준에 못 미쳐가지고 예, 그렇게 그 처벌을 안 받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이런 개인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어딕션이 있죠. 어딕션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알코올 남용, 뭐 impaired control 여기 가운데 보면은 예, 그 손상된 통제, 질병, 습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intoxication은 상당히 생물학적인 그런 영향을 받는 반면 어딕션은 심리사회, 심지어 영적인 그런 변인들로 인해서 영향으로 인해서 결정이 될 수 있다. 그런 게 중독의 어떤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요 개념들을 좀 볼 텐데 세 가지 종류의 첫 번째로는 예, 우리가 이제 물질 중독, 이 중독은 사실 행위 중독보다 물질 중독이 먼저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물질 중독을 먼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뭐 약물부터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rug이라고 하는 약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intoxication 또는 intoxication이 약물이나 연탄가스와 같은 화학물질로 인해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받은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약물은 바로 이런 그 뇌에 영향을 줘서 의식 또는 마음 상태를 변화시키는 그런 물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음식은 여기서 포함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특정 음식을 대마하고 섞어서 먹는다 그러면 그건 약물이 될 수 있겠죠. 대마초를 가공해가지고 초콜릿에 넣기도 하고 파이, 예, 심지어는 뭐 파이를 만들어서 먹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음식이라도 예, 이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따라서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합법적인 물질이 있고 또 불법 약물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약물 또는 물질은 어디에 이제 해당될 수 있냐면 주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 처방을 통해서 그래서 수면제, 예, 항불안제, 진정제, 향정신병 약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 예를 들자면은 뭐가 있을까요? 조현병을 위해서 약물들이 있는데요. 뭐 클로자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진통제, 항우울제, 그리고 여기에는 알코올, 카페인 그리고 담배까지 또 니코틴까지 포함이 돼요. 이런 것들은 다 합법적인 약물입니다. 반면 불법 약물이 있어요. 합법적인 약물. 이것을 미국에서는 narcotics라고 해요. narcotics. 그래서 미국에서 이 약물 단속반이 있거든요. 약물 단속반. 그래서 이제 뭐 해외에서 불법으로 이렇게 밀수되는 그런 약물들을 이제 단속하는 그런 이제 특수 단속반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NARCS라고 합니다. NARCS.
이건 뭐 여러분들 몰라도 되겠지만 하여튼 narcs라고 하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물질들을 보면 이제 아편류, 아편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양귀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사이코스티뮬런트, 정신 자극제, 이것을 이제 흥분제, 그리고 또 이완제가 포함이 돼요. 그런 다음에 환각제, 대표적인 환각제가 뭐냐 하면 대마예요. 대마초.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합법적인 그 물질이지만 불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방향성 물질, 특히 이제 본드, 또 뭐가 있죠? 헤어스프레이, 그런 것들이 또 뭐가 있어요? 페인 티너이라고 해서 그 신나, 그런 것들이 이 불법으로 사용이 된다면 이것은 바로 이제 불법 물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드 있잖아요. 본드 같은 경우에는 그 청소년들한테, 미성년들한테 팔지 않죠.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는 오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drug addiction, 소위 말하는 이제 약물 중독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뇌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사용으로 인해서 부적응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에 대한 자기 조절력과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다. 제가 어렸을 때는 있죠. 이건 여담이지만 그 동네에 여름이 되면 소독차가 우 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수십 명의 아이들이 벌떼처럼 막 쫓아가요. 예? 너무 좀 세대 차이 느끼세요? 이런 얘기하면? 예? 유나 학생 웃는 거 제가 봤어요. 살짝. 맞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저도 그랬어요. 근데 냄새를 맡고 하면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 소독차가 거의 매일같이 몇 시간씩 있었다 그러면 와 애들 이것에 여기에 아마 그 중독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그 어떤 친구들은 실제로 모기약 있잖아요. F킬러. 예? 그런 냄새 되게 좋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흡입을 하게 되면 정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 다양한 그 종류의 물질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Y축에는 의존도, 그리고 X축에는 독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의존은 이제 신체 심리적 의존이에요. 이 의존에는 갈망이라는 게 포함이 되고 이걸 사용하다가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금단 증상이라는 게 엄청나게 심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독성은 얼마나 몸에 해로운가, 그리고 얼마나 몸에 해로운가. 의존도는 상당 부분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독성은 신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가 의존도하고 독성이 제일 높죠? 헤로인, 코카인, 이 두 가지가 가장 높아요. 이거는 한두 번만 써도 중독에 빠질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는 낮지만, 독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의존도가 높은 물질들 보면 여기 보시면 담배 있죠, 담배. 담배가 상당히 높아요, 의존도가. 그래서 담배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대마가 있죠. 대마는 상대적으로 독성이 낮아요. 상대적으로 그 독성은 낮은데 신체 또는 심리적 의존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약물들이 상당히 다양하지만 그 독성이나 의존도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난다.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나중에 우리가 얘기할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 GHB, 소위 말하는 물뽕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할 거고, 엑스터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대마, 헤로인, 코카인,
이제 메타돈, 메스라고 하는 건데 메스 암페타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담배, 알코올은 물론이고요. 여기 스테로이드 있죠?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이거는 뭐냐 하면 어디에 많이 쓰냐 하면은 이제 다이어트 하거나 또는 그 헬스장에서 근육 만들기 위해서 많이 쓰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이걸 많이 쓰게 되면 그 의존도는 낮을 수 있지만 몸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특히 성호르몬에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물질이 합법적인 약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합법적인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쓰면 오용을 하면 오용을 하면 몸에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오용, misuse라는 것은 뭐냐면 합법 약물에 대한 지식이 없이 지식 부족으로 인해서 그 약물을 잘못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 오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면제일 수 있어요. 수면제. 그래서 수면제를 어떤 식으로 오용하느냐 하면은 용량을 잘 모르고 많이 먹을 수 있죠. 그쵸? 그런 경우가 오용에 해당하는 거예요. 또는 약물을 받았는데 이게 어떤 약물인지 잘 모르고 다른 뭐 질환에 대해서 그걸 먹었을 때 그건 오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 남용은 무엇이냐? 남용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특정 약물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거나 또는 처방보다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우 이 남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한 남용 물질이 뭘까요? 바로 프로포폴이에요. 프로포폴. 프로포폴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국소 마취제예요. 그런데 이것을 흡입한다거나 흡입이 아니라 주입을 하게 되면 이완 효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업종에 있는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프로포폴을 어떻게 하느냐? 잠을 잘 못 자니까 불안하거나 그런 이제 긴장을 하니까 프로포폴을 주입을 해서 잠을 자기도 하고요. 또 상당히 몸을 릴렉스 시킵니다. 마음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번 이게 이제 그 수술을 위해서 프로포폴을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완시키기 위해서 잠을 자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는데 이게 프로포폴이 상당히 독성도 있을 뿐더러 중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번씩 맞는 게 아니라 막 3-4번씩 계속해서 맞는 경우가 덜어 있어서 이 상당히 이제 남용되는 그런 그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적인 연예인들 있죠? 연예인들이 왜 프로포폴을 많이 사용할 것 같나 생각해 보면 이전에 프로포폴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처방을 뭐 이렇게 손쉽게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식으로 남용이 되냐면 여기서 처방을 받고 여기서 이제 주사를 맞아요. 그러면 그 기록이 사실 뭐 기록은 안 남거든요. 그 병원에만 남고 그래서 여기서 맞고 또 다른 병원에 와서 또 맞는 거예요. 몇 시간 후에.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남용이 돼서 이게 이제 관리 물질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중독과 또 다른 관련된 개념들 보면 이 소위 말하는 의존입니다. 이 개념들, 지금 이제 말씀드린 개념들은 중독 상태와 관련된 개념이에요. 중독 상태와 관련된 개념. 첫 번째는 psychological dependence, 소위 말하는 심리적 의존입니다. 심리적 의존은 뭘 의미하느냐? 갈망과 같이 물질을 추구하는 행동과 관련된 양상을 의미해요. 갈망. 나중에 좀 이따 이제 갈망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갈망은
땡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땡긴다. 여러분들 막 운동, 더운 날씨 운동을 막 했어요. 그러면 당장 뭐가 급해요? 물 마시는 거,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죠. 그렇죠? 네? 그게 되게 강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갈망이에요. 그런데 이 중독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게 작용하느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일부 학생들은 뭐가 땡기느냐, 뭐가 땡길까요? 담배가 땡겨요. 네? 담배.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또 초조하게 되면 한 대 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심해지고, 심지어 이걸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수업 도중에 잠깐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나가서 아시죠? 174 앞에서 담배를 잠깐 한 대 피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또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가 뭐 운전을 해야 되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걸 이런 갈망을 거부하지 못하고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술을 한 잔 거치게 되는 이런 것들이 갈망이고, 특히 갈망은 언제 또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여기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특히 이제 학교 또는 공부하기 전에 어, 그 커피를 마셔야 된다. 그것이 바로 마셔야지만 내가 집중을 잘 할 수 있고 또 내가 잘 기능할 수 있다. 안 그러면 너무 피곤하고 처지고 그래가지고 하루가 잘 안 될 것 같아. 시작이 잘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커피를 마셔야만 한다. 그 생각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심리적 의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신체적 의존은 무엇이냐 하면 반복되는 사용에 따라서 신체 그리고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서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서 약물을 사용해야 하는 양상을 신체적 의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 해당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지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숙취 때문에 뭘 해야 돼요? 네? 해독 뭐죠? 무슨 뭐라지? 술을 또 마셔야 돼. 그걸 뭐라고 하지? 갑자기 생각 안 나. 숙취를 해결하기 위해서 술을 또 마셔야 돼. 해독주? 해장술. 네, 잘하네요. 해장술. 해장술을 먹어야 된다 하면 바로 여기에 해당돼요. 그게 바로 신체 의존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 물질을 중독 물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몸이 이상해져. 네? 막 떨려. 집중이 잘 안 돼. 초조해지고 머리가 아파. 네? 머리가 아파. 그런 증상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신체 의존이라고 해요. 그래서 심한 경우 알코올 같은 경우 진짜 중독 상태에 있다가 알코올을 며칠 섭취를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알코올 쇼크 때문에. 신체 의존 때문에. 그리고 공동 의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 의존은 뭐냐면 가족 중에 일원의 약물 사용이나 중독으로 인해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역기능적인 역할이나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양상을 의미해요. 이거는 중독자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중독자 어, 본인과 관련된 것보다도 중독자로 인해서 이 전체적인 가족의 기능이 손상이 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를 해요. 여기 보면은 괜한 소변 바꿔치기, 가족들도 들통났다. 이 이제 뉴스에 나온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남자가 중독 물질, 그러니까 불법 약물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법원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약물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런데 몇 주에 한 번씩 소변 검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소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약물을 섭취했단 말이에요. 사용했다 해서 자기의 아내의 소변을 그리고 가족의 소변을 대신 자기 거하고 바꿔치기해서 제출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아내와 다른 멤버들도 다른 약물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약물을. 그래가지고 가족이 전체 다 걸렸다라는 그런 뉴스인데 제가 링크를
이 글에 올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어처구니없는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가족 내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이 중독자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너만 없으면 우리 가족은 행복할 텐데, 예. 그런 식으로 이 중독자를 왕따를 시킨다거나, 예. 이 가족 내의 모든 어떤 문제를, 예. 그 사람에게 탓한다거나 그런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을 중독자를 이제 악용하는 거죠. 예,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런 경우도 더러 생깁니다. 그게 공동의존이고요. 아, 중독과 관련된 증상들이 있어요. 증상.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갈망, 크레이빙이 있는데, 이것은 약물을 사용하고 싶은 강한 충동 또는 욕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갈망은 나중에 그 얘기를 하겠지만 자아 동질적이에요. 자아 동질적. 그 얘기는 뭐냐? 난 사용하고 싶다.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되게 강하고 내 바램과 일치한다. 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그냥 자아 동질적이라는 개념이 있구나. 그것만 아시면 되고, 또 tolerance, 내성이라는 것은 있는데, 내성은 뭐냐 하면 약물을 처음 섭취를 하면 약물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변화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또다시 하기 위해서 약물을 또 반복해서 섭취를 하면 섭취할수록 이 효과가 점차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전만큼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용량을 증량을 시킵니다. 더 많은 양을 사용하게 돼요. 예, 그 점차 더 많은 양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뭐가 생기느냐? 소위 말하는 내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전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용량을 증량시키는 것이 바로 내성이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술 생각해 보십시오. 술 마시는 분들. 처음에 맥주 한 잔, 뭐 보통 맥주로 시작을 하죠. 맥주 한 잔을 마셨을 때는 밍밍하지 않죠. 이게 뭐야 하면서, 이거 왜 마셔? 써! 그러면서 막 온갖 호들갑을 다 하면서 마시면서 얼굴이 되게 금방 빨개져요. 그러면 옆에 있는 애들이 막 웃고 막 그러죠. 그런 다음에 좀 있으면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워 그러면서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마신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예, 맥주 심한 경우 이제 이게 처음에는 맥주 한 잔, 두 잔, 세 잔으로 늘어났다가 예, 조금 기분이 좋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면 이게 그런 술 취하는 느낌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경험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점차 이 내성이 늘어나면서 처음에는 맥주 두 잔을 마셨을 때 알딸딸한데 이제는 세 잔을 마셔야 돼요. 네 잔을 마셔야 돼요. 심지어 500cc 다섯 잔을 마셔도 별로 기분이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는 불러오고 그래서 소주를 탑니다. 아시죠? 네, 소맥을 타요. 그러면 소맥 두 잔을 마시니까 알딸딸해져. 이게 좀 맛도 괜찮네. 예, 좀 더 톡 쏘고 좋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소맥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네 잔이 된 다음에는 맥주 못 마시겠어. 너무 배불러.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 소주로 갈아탑니다. 그럼 소주로 갈아탄 다음에 한 잔, 두 잔, 세 잔 된 다음에 한 병, 두 병 되는 게 바로 뭐가 쌓이는 거예요? 내성이 쌓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커피. 네, 처음에는 한 잔 마셔도 아메리카노 한 잔 마셔도 어때? 예, 정신이 팍 돌아요. 그래서 이게 이래서 커피를 마시는구나. 예, 감사합니다, 수진님. 가끔 중간중간 말씀이 끊긴다고 하는데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거를 그 유튜브에 업로딩을 할 테니까 혹시 중간중간에 놓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걸 좀 다시 보기를 해서 확인해 주세요. 네.
자, 다시 커피로 돌아가서 처음에는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한 잔 마셨을 때 오, 정신이 맑아지니까 와, 이래서 커피를 마시는 걸 했다가 예? 계속 커피를 한 잔, 아침에 한 잔 마셨다가 그런 다음에 어때요? 점심 때 약간 졸릴 때 또 한 잔 마셔요. 그러다 저녁에 공부하기 위해서 또 한 잔 마십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 이제는 커피를 아침, 점심, 저녁 한 잔씩 마시고 그러다가 한 잔씩 마셨는데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원샷 하던 것을 투샷, 그리고 투샷 하던 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진한 에스프레소로 바꿉니다. 예? 더 진한 것.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카페인에 대한 내성도 생겨요.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특히 고3 애들이 요즘 뭘 하느냐? 에너지 드링크를 많이 마시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뭘 하느냐? 에너지 드링크를 소맥 말듯이 말아서 먹어요, 막. 예?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에너지 드링크 아시죠? 그쵸? 그런 것에 바카스 집어넣고 예? 뭐 다른 거 집어넣어서 훨씬 더 강하게 이렇게 먹는데 그게 이제 내성이 발달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성이 이렇게 쌓이면 쌓일수록 중독에 더 깊게 빠지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이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면 금단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금단 증상. 이 금단 증상은 무엇이냐면 중독된 물질을 끊었을 때 이 생기는 부정적인 심리 그리고 생리적 반응인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약물을 섭취해서 어떤 신체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이 몸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이게 자연스럽지 않은 건데 라고 탐지를 하고 거기에 따른 반대작용을 해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자면 자극제, 흥분제를 섭취를 하게 되면 몸은 이 흥분된 상태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 억제를 하는 그런 기전을 이렇게 이제 발달시킵니다. 그래서 이 흥분제를 섭취를 하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죠? 네, 흥분돼서 심장이 빨리 뛰고 뇌가 빨리 회전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되게 그 식욕도 막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에너지가 확 넘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자아 충만감, 자아 팽창이라는 게 일어나요. 네? 내가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반면에 신체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내 상태가 원래는 이 상태인데 이렇게 떠 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 되느냐? 이게 부자연스러우니까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떨어뜨려야지 이런 작용을 해요. 예? 그러면 나중에 이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럼 물질이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기저 상태가 이 정도면 물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반대작용이 일어나면서 이 상태를 바로 이 상태가 바로 뭐냐? 금단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니코틴, 담배. 예? 흡연을 하게 되면 담배는 사실 뭐냐 하면 자극제, 흥분제예요. 예? 그래서 카페인도 마찬가지고요. 카페인 섭취를 안 하거나 담배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쨌든 이제 뭐 강제로 사용하지 않게 되면 몸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처져요. 피곤해지고. 네. 여러분들 교수님 저는요 담배를 피지 않으면 오히려 초조해지는데요. 오히려 더 집중하기 힘든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담배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담배를 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담배 자체가 사실 스트레스를 유발시켜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갈망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스트레스가 유발되면 담배를 피면 좀 뭐랄까 멍 때릴 수도 있고
이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학습하는 건데, 학습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담배를 펴야만 한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는데 지금 담배를 못 피고 있어. 그러니까 더 스트레스가 되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실제로 몸과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냐? 상당히 처져 있는, 활동하지 않는,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담배를 끊으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그 정신적인 증상 중에 하나는 주의 집중을 못해요. 네, 주의 집중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대학원생들 중에 이제 그 담배를 끊으려고 했던 친구들 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논문 하나를 읽지 못하겠더라고 얘기를 해요. 일주일 동안. 네. 앉아가지고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못 읽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니까. 그런 상태가 이 금단으로 일어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단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 이따가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네,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또 중독과 관련된 우리가 좀 많이 알아야 될 그런 개념들을 좀 보면 특히 역학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에피디미올로지라고 하는 것이 역학인데 우리 이것하고 되게 친숙해져 있어요. 이제는 역학조사. 뭐 왜 친숙해졌죠? 이 코로나 확진자나 뭐 감염 확인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역학조사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인구들을 대상으로 특정 그 커뮤니티나 특정 사회에 있는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그 조사를 소위 말하는 이제 역학조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역학조사를 통해서 뭘 확인을 하느냐? 주로 이전에는 전염병과 관련된 그리고 또 특정 그 인구 내에서 그 발병하는 어떤 이완율 또는 어떤 질병의 빈도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역학조사를 하는데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중독도 사실 이 중독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그 역학조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중독 물질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려면 이런 정책이 인구에게 또는 사람들이 이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걸 연구해야 되거든요. 최근에 한 3년 전인가 그때 정부에서 금연을 장려하기 위해서 한 정책 중에 하나가 뭘까요? 담배값을 확 올려버렸어요. 그쵸? 2배 정도 올렸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죠? 정부는 어떻게 생각했죠? 예, 금연율이 확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예, 거의 효과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줄어든다 싶었는데 다시 올라갔죠. 또 하나 2년 전부터인가 3년 전부터 담배값 그 표면에 되게 혐오스러운 사진을 올렸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효과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역학조사를 통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지 또 그런 이용률이나 또는 장애 비율 또 중독자의 어떤 비율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게 바로 역학조사인데 중요한 것들 개념들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진단이에요. 진단은 뭐냐면 특정 기준에 따라서 환자 상태를 특정 질병으로 명명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진단에 따라서 요즘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코로나 확진자라고 하죠. 그렇죠? 확진자. 그럼 진단을 확실하게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진단이라는 것은 뭐냐? 예, 이 병에 걸렸다. 사람이 이러한 증상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질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폐렴이잖아요. 폐렴인데 코로나하고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게 뭐예요? 감기, 그쵸? 독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공유되는 증상들이 있지만 어,
그 특정 질병의 어떤 특이한 그러한 증상에 따라서 그 상태를 질병으로 명명한다라는 것이 진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이 상당히 중요해요. 진단을 잘못하면 우리가 진단 잘못했을 때 뭐라고 하죠? 오진이라고 해요. 그렇죠? 잘못 진단했다. 이게 상당히 그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증상이 유사해도 증상이 유사해도 잘못 진단을 하면 이 처방이나 약물 또는 이제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 콧물이 나고 목이 컬컬해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저 감기 걸렸는 것 같으니까 그 감기약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감기약을 먹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먹어도 콧물이 나고 목이 컬컬한 것이 개선이 안 돼요. 근데 나중에 병원에 가서 제가 이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먹었는데 왜 이게 안 납니까 했더니 알고 보니까 뭘까요? 알레르기였어요. 네? 비슷한 증상이 있어도 그 확실하게 진단을 명확하게 이게 어떤 질병이다 확실하게 올바른 진단을 받지 않으면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진단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유병률이 있습니다. 유병률은 특정 기간에 특정 인구에서 질병이 있는 인구의 비율 또는 특정 질병을 진단받은 인구의 비율이 바로 유병률이에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코로나의 유병률을 얘기하기는 좀 일러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또 얼마나 이게 남아서 계속 퍼질 건지 그것을 지금 추정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유병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만약에 토속화된다. 네,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 마치 일반 독감처럼 토속화된다. 그러면 이 코로나 유병률에 대한 추정치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질병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질병과 같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죠. 그걸 공병률이라고 해요. comorbidity. 여기서 morbidity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 morbidity라는 개념도 중요한데 morbidity라는 거는 이완율이에요. 어떤 질병이 발병하는 그런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고 co는 이제 접두사죠. 같이 일어난다라는 뜻이라서 특정 질병이 다른 질병과 동시에 일어나는 비율이에요. 이게 중독에서 왜 중요하냐 하면 중독 유병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유병률을 추정할 수 있죠. 그렇죠? 어떤 인구에서 그것과 더불어서 알코올 중독이 흔히 다른 중독하고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게 뭘까요? 니코틴이에요. 네. 술, 담배 같이 가죠. 담배를 피는 사람들 중에 술 안 마시는 사람 없고요. 주로 담배 필 때, 술 마실 때 담배를 같이 펴요. 네. 또 하나, 담배를 피면서 되게 문제가 됐었던 게 이전에 지금은 아니 10년 전까지 문제가 됐었던 게 뭐냐면 PC방에서 담배 피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 중독, 컴퓨터 중독과 니코틴 중독 같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뭘까요? 재밌는 것은 게임 중독하고 알코올 중독하고 공명률이 높지 않아요. 왜? 술 마시고 해롱해롱 하면서 그 게임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대부분 게임 중독에 빠져있는 친구들은 술 친구 별로 없어요. 예. 오히려 게임하는 친구들이 많고 술 친구들 보면 게임 많이 안 합니다. 술 진짜 막 빠져있는 사람들은. 네. 그 상태에서 게임하기 상당히 쉽지 않죠. 그러면 이걸 토대로 알코올 중독 환자 추세를 좀 보면 이게 유병률과 관련된 건데 여기 좀 볼게요.
2012년도에서 2016년도의 표를 보면 남성이 2012년도에서는 여기 보면 59,664 이게 진단받은 사람이고 여성은 14,243명. 그런데 2016년도에 오면 56,862명으로 새로 진단을 받았고 여성은 15,311명. 그러니까 남성의 경우 알코올 중독이 줄어들었고 여성은 증가했고 연령대로 보면 청소년 10살부터 19살이 이 6년 동안 4년 동안 24%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세에서부터 29살까지 여러분들에 해당한 나이 같은 경우는 20% 증가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증가하고 중간 30대, 40대, 50대는 감소하고 또 60대, 70대, 80대는 증가하고 이런 추세예요. 이게 이제 2016년도까지지만 사실 지금도 다르진 않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사회적인 변화를 통해서 인구의 특정 인구가 어떻게 이제 달라지는가 그걸 알 수 있고요. 제가 좀 큰 그림으로 봤네요. 그런 다음에 중독의 이제 핵심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중독의 핵심 요소로 보는 이제 관점은 뭐냐 하면 중독이 여러 다양한 종류의 중독이 있는데 그 중독이 어떤 중독이라도 이 요소를 항상 포함하고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거를 요약한 연구자가 이제 셰퍼인데 이 셰퍼는 3C 중독에는 세 가지의 C가 있고 C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R이 있다. 3CR이라고 해요. 여기는 R은 포함되지 않는데 첫 번째 C는 뭐냐 하면 갈망이에요. 크레이빙. 행동을 하기 전에 중독 행동하기 전에 이 엄청난 갈망 상태가 들어간다. 특히 이 상태는 어떻게 특정 지을 수 있냐면 약물과 관련된 단서에 대한 이 민감성이 되게 증가된 거예요. 그리고 주의 편향이 증가된 것이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담배를 피고 싶은데 마침 다 떨어졌어요. 담배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긱사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당장 주변 사람들을 찾겠죠. 흡연하는 사람들, 담배 피는 사람들은 누가 담배 피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비슷한 장소에서 피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얘기를 하다 보면 너 어디 사냐 뭐 어쩌고 얘기하게 되면 또 누가 어떤 선배가 어떤 후배가 또 어느 기사 누가 담배 피는지 아니까 담배가 이제 떨어졌다 하면 찾는 거예요. 네? 눈에 불을 켜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박차고 나가서 뭘 찾아요? 편의점을 찾습니다. 그렇죠? 특히 초록색 잘 들어와요. 초록색. 왜? CU. 그렇죠? 잘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 주의 편향이에요. 주의 편향을 좀 고급진 말로 한다면 소위 말하는 이제 salience, 현저성이라는 거예요. 현저성. 그래서 눈에 이 중독 약물이 밟힌다. 그게 바로 현저성이고요. 이 현저성을 언제 저는 경험을 했냐면 이런 거예요. 제 아내가 임신을 한 다음부터 제가 지하철을 타면 왜 그렇게 임신한 여성들이 많은지 그때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는 그걸 생각을 못하고 안 들어왔는데 제 와이프가 임신을 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딱 배가 나온 여성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리에 못 앉겠더라고요. 막 눈에 보이니까. 근데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입생들이 있잖아요. 학교 들어왔어요. 처음 들어와서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2, 3주 후에는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술집이 보이기 시작해요. 네? 술집. 아, 저기 분위기 좋을 것 같다. 네? 아, 저기 가면 저 안주가 맛있을 것 같다. 그래서 광고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거 맛있을 것 같아. 저 안주 꼭 먹고 싶어. 네? 그리고 또 뭐가 보이기 시작하죠? 어플에서 그쵸? 네, 그런 술집이나 그런 이제 술과 관련된 그런 그 메뉴들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주의 편향이에요. 네, 현저성.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또 두 번째 C는 뭐냐면 컨트롤이에요. 그냥 컨트롤이 아니라 loss of control. 통제력 상실입니다. loss of control. 아시겠죠? 그래서 약물을 찾거나 구하거나 사용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사용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성이 증가하면서 더 많은 위험 행동을 감수하기 시작해요. 특히 음주운전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음주운전.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요,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왜 위험한데 굳이 술을 마시고 굳이 운전을 하느냐. 그런데 술을 마시는 사람들 왜 음주운전을 하는지 알아요. 네? 일부는 경험을 해봤고, 다행히 문제가 안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잠재적인 위험을 불사하고도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 자기가 이 마시는 양이나 또는 사용하는 양을 조절하는 능력이 이제 점차 상실된다는 거죠. 그리고 알코올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주폭, 네. 알코올 마시고 실수를 해서 후회를 하고 막 다시는 안 마시겠다. 내가 다시 마시면 개가 개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 며칠 안 돼서 강아지가 개가 되는 거죠. 다시 또 마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통제력 상실이에요. 매년 초마다 새해 첫날 금연을 결심하고 며칠 심지어 몇 시간 안 돼서 다시 또 담배를 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통제력 상실을 의미하고요. 세 번째는 이 consequence입니다. consequence. 세 번째 C는 consequence. 특히 앞에 나오는 형용사 negative consequence. 부정적인 결과를 불사하고 부정적인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손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부정적인 결과가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직업, 또 가족 그리고 대인관계상에서 문제가 초래가 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법적인 문제까지 일어나는데 그런데도 통제를 못하는 거죠. 네. 자, 3C 아시겠죠? 그러고 R이라고 3C R이라고 했는데 제가 R 여기서 포함되지 않지만 R은 뭘 의미하냐면 relapse라고 하는 거예요. relapse. R-E-L-A-P-S-E relapse. 이건 뭐죠? 재발이에요. 재발. 끊겠다라고 해놓고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 안 돼서. 네. 우리 알코올 중독 치료 센터가 광주에 있어요. 다사랑병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입원 환자들이 있습니다. 몇 주 동안 입원을 한 다음에 거기서 뭘 하냐면 디톡스라는 걸 해요. 알코올 환자가 들어와가지고 며칠 동안 알코올을 섭취를 안 하면 이제 몸에 어떤 이제 금단 증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게 한 2주 지나면 이런 신체적인 알코올로 인해서 생기는 신체적인 어떤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2주 동안 뭘 하느냐? 이제 뭐 사회적 기술도 배우고 알코올의 어떤 부정적인 결과도에 대해서도 학습하고 또 이 다른 알코올 중독자들하고도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술에 손을 대지 않겠다 결심을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50% 이상이 일주일도 채 안 돼서 다시 들어와요. 네. 반복해서 이런 재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중독의 핵심 요소는 이 세 가지 C이다. 갈망, 그리고 통제력 결핍 또는 통제력 손상, 또 세 번째는 부정적인 결과,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왜 그러느냐? 재발. 이 네 가지가 중독의 핵심 요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핵심 요소와 더불어서 다른 공통점들이 있느냐? 이 일부 학자들은요, 중독을 과도한 탐닉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결과물이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사람들은요, 흔히 중독을 이 알코올, 마약 그런 것 같은 마약 등과 같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물질 중독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일반인들은 많이 그래요. 하지만 과도한 탐닉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많아요. 네. 여기 보면은 뭐가 있죠? 네, 여기 보면은 알코올 뭐 여기 있고 뭐 도박 있고 이팅 음식 중독이 있죠. 또 그냥 일반적인 성행위도 과도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뭐 변태성애가 아니라 그냥 그 정상적인 성도 과도하게 탐닉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또 섹슈얼 오펜딩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법적인 성행위를 얘기할 수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바바리맨 같은 경우 노출증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일부 같은 경우에는 샤프리프팅 이건 뭐예요? 도벽입니다. 도벽. 그래서 어떤 경우 일부 여성의 경우 이 생리 주기에 따라서 막 가게에 가서 뭔가 이렇게 작은 것, 뭐 큰 것도 아니에요. 작은 것을 이렇게 훔치는데 스릴을 느끼고 거기에 대단한 어떤 쾌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쇼핑. 여기 쇼핑 있나요? 쇼핑이 없네? 예, 뭐 소비하는 것, 주문하는 것. 여기는 없네. 그쵸? 쇼핑도 중독이 될 수 있어요. 쇼핑. 요즘 어떻게 하죠? 많은 이 친구들이, 학생들이 서핑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시죠? 이렇게 뭐 살까? 인터넷에서 이제 핸드폰을 딱 보면서 이제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뭐 특히 이제 옷 같은 거. 이거 너무 예쁠 것 같아. 그리고 다 하다가 어떻게 해요? 주문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10개, 막 수십 개를 주문을 해요. 예? 주문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걸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반품합니다. 반품을 많이 해요. 재밌는 것은 이 쇼핑 중독도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쇼핑 중독이 다 즐거운 것은 아니에요. 어디까지 즐겁냐면 이걸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물건을 선택하고 그런 다음에 돈을 지불할 때까지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있죠? 신용카드로 지불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집에 오면 뭘 보죠? 영수증을 보면 이 끔찍하거든요. 자기는 벌써 빚더미에 올라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통을 감수하고 쪽팔림을 감수하고 어떻게 하죠? 다시 가서 물건을 반품을 합니다. 이게 일상이 돼요, 사실. 근데 이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이걸 살 수 있다. 또 이걸 고를 수 있다. 또 이게 내 거다라는 느낌이 거기에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탐닉이에요. 쇼핑 중독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과도한 탐닉으로 인해서 중독으로 이끌어질 수 있다. 그게 중독의 공통점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중독에는 항상 보상적인 효과가 있어요. 보상적인 효과.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재미없으면 중독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 중에 공부 중독이 그렇게 흔치 않은 겁니다. 네? 재미없으면 보상을 느끼지 않으면 활동에 중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독은 보상이 되거나 정적 강화 역할을 하는 특정 심리적 효과 또는 과정을 수반을 해요. 하지만 그 보상이 있지만 이 과도한 탐닉은 거기에 너무 몰두하고 너무 빠져 있으면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가족과 사회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독에는 다수의 상호작용하는 요인들이 수반돼요. 그래서 중독 물질이나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중독을 조장할 수도 있고 억제할 수도 있어요. 여기 그림을 보면 이 생물 심리 모델인데 여기 오른쪽에는 뇌 성격 있죠? 뇌 성격. 여기에 포함되는 게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약물이 그 사람의 성격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재밌는 것은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어떤 약물을 선호할까요? 알코올을 되게 선호해요. 알코올. 우울하면 그 잠도 잘 안 오고 불안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울하면 몸은 처져 있는데 사실 기저된 그런 정서 상태는 각성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생각이 많이 올라오는데 어떤 생각이냐 주로 부정적인 생각들, 과거의 실패 경험, 쪽팔리는 경험들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데 알코올은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감정을 누그러뜨려요. 그래서 이 사람의 좀 우울하거나 내성적인 사람들이 알코올을 주로 많이 먹고요.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고 반면 조금 각성 상태가 있는 사람들 뭔가 에너제틱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은 에너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흥분제를 많이 섭취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니코틴, 담배도 많이 사용하고요. 또 그 에너지 드링크, 커피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이 있고 또 유전자도 마찬가지. 나중에 유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우리 그 아시안계 중에 3분의 1은 알코올을 이제 그 대사하는 효소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효소가 없는 유전자를 타고나면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 힘들어요. 한 잔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너 괜찮니? 막 그러면서 그만 마셔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알코올 마사지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 잔 마시는데 얼굴이 하얘지면서 너무 이렇게 광채가 돋아 막 이렇게 막 예뻐져 막 얼굴이 더 피부가 나고 막 윤기가 나. 에?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 한 잔도 너 안 마셨지? 그러고 막 더 마셔 너 뭐야? 그럼 더 주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효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중독에 더 잘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어떤 개인차 그런 것과 더불어서 생물과 더불어서 뇌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환경 스트레스나 또 음주를 장려하는 문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다. 또 반대로 억제할 수도 있어요. 알코올성 효소가 있는 걸 타고난 사람이라도 가족이나 이 사람 뭐
네, 부모님이 목사님이시고 네, 교회만 평생 다녀요. 술을 접할 기회가 없어. 그러면 뭐 효소를 타고 나도 뭐 알코올의 어떤 효과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행히 여러분들은 아주 안전한 대한민국에 태어나셔가지고 대마를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대마가 합법이에요. 합법.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다 하면은 아마 가용성, 이 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더 관대하고 더 많이 available, 가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사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공통 분모는 뭐냐 하면 장기적인 변화 또는 중단적인 변화가 수반된다라는 거예요. 중독의 특징은 시간 경과에 따라서 또는 단계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는 이 중독 행동이 쾌락적인 이 요소가 있어서 자동질적 상태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마시고 아 기분이 좋다라고 느끼는 거죠. 내가 기분 좋아지고 싶어서 이 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독이 진행됨에 따라서 술이나 쾌감이 사라지면서 이 정신적인 의존도가 높아져요. 네?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이러한 사용하지 않을 때 초래되는 신체 또는 정신적 불편감을 피하기 위해서 강박적으로 약물을 사용하게 돼요. 그런 경우 나는 좀 줄이고 싶은데도 더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흡연 친구들 있죠. 흡연하는 친구들 네? 또는 흡연하는 부모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한테 또는 친구한테 그만 좀 피세요. 에이 안 되겠어. 저도 한번 펴볼게요. 뭐가 좋은지. 그렇게 얘기할 때 에? 여러분들 친구 중에 그래 한번 너도 펴봐 하는 친구도 있으면 끊으세요. 그 친구. 대부분의 친구들은 야 너는 배우지 마라고 얘기해요. 왜? 어시고 하나도 안 좋아.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왜? 자기들도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경우 어떤 상태냐? 자이질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자기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어서 내 의지와는 다르게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게 중독의 핵심적인 어떤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학습 이론으로 중독의 과정이 또 설명될 수 있어요. 네. 학습 이론은 뭐예요? 네, 중독 행동이 보상을 통해서 강화가 될 수 있거나 또는 조작, 조건화 같은 처벌로 억제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학습 이론인데요. 중독을 어떻게 많이 배우느냐 하면 사회학습을 통해서 배우기도 해요. 술을 못하는 친구가 대학교 와가지고 MT 가가지고 뭣도 모르게 막 재밌게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아 샤워라 막 하면서 막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막 그러면서 그러면 얼떨결에 술을 마시면서 아 이게 즐겁구나 술 마시는 것이라는 게 즐겁구나 그러면서 무엇과 무엇을 연합하게 되죠. 연합학습이 일어나는데 즐거운 분위기와 술이 연합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모인다. 우리 어디 가서 모일 거야 하면 술 마셔? 술 가져가는 거야? 라고 자연적으로 물어보게 되죠. 이게 연합학습이 일어나고 또 술을 안 마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왕따 시킨다거나 자기를 이런 모임에 부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예, 강화가 되는 거죠. 술 마시는 행동이. 예. 그것과 더불어서 술을 마시다가 금단 증상이 일어나면 그게 이런 불쾌한 정서 상태나 또는 불쾌감을 회피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부적 강화예요. 네? 정적 강화가 있고 부적 강화가 또 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사회학습도 중독 행위를 또는 강화시킬 수 있죠.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사회 학습을 통해서 또는 학습을 통해서 중독이 치료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치료 기법에는 이런 학습 이론을 도입을 해서 그 치료적인 개입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중독의 경로가 유사하다는 거예요. 중독의 경로가 유사하다.
그래서 처음에 중독 행위가 일반화되고 조절하는 변별 기능이 쇠퇴를 합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처음에 술을 마셨을 때는 뭣도 모르고 마셔요. 그런데 이 술 마시는 행위가 일반화되기 시작해요. 쉽게 말하자면 MT 때 즐거우니까 마시고, 그쵸? 그래서 이제 술을 배워요.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들하고 모일 때 술을 마시게 돼요. 처음에는 특정 행사 때문에 마시다가 두 번째는 행사가 아니라 모임에서 마시게 되고 또 어떻게 되죠? 즐거운 일 때문에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마시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더울 때 마시게 돼요. 네? 음식을 겸해서 같이 마시게 되고 또 비가 올 때 마시게 되고 외로울 때 혼술하게 되고 즐거울 때 같이 마시고 그쵸? 생일 때 같이 마시잖아요. 그리고 또 여자친구하고 남자친구가 헤어졌을 때 술 마시고 이게 바로 뭐예요? 일반화된다는 거예요. 일반화되면서 점차 나 이제 술을 조금만 한 잔만 마셔야지 라고 하는 게 이런 기능들이 이제 쇠퇴가 되는 거죠. 네, 일반화된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여러 환경적 자극이 촉발인자로 일반화돼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날씨가 촉발인자가 돼요. 더우니까 한 잔, 시원한 거 한 잔 마시고 싶다. 비 오니까 마시고 싶다. 네. 또 날씨가 좋으니까 마시고 싶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반화됩니다. 쟤 짜증나. 마시고 싶어. 술 마시고 싶어. 쟤 기분 좋은 애야. 술 친구야. 한 잔 하고 싶다. 네. 이런 것들이 환경적 자극으로 촉발이 되면서 이 환경적 자극들이 일반화됩니다. 그리고 중독 행동이 단순히 이전에는 마시면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제는 다양한 기능이 수반이 돼요. 그래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기쁨, 즐거운 느낌을 촉진시키고 증폭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기능들을 하게 되죠. 중독 행위가 술 마시는 거. 또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예, 담배도. 예. 입맛, 언제 아침에 일어날 때 습관적으로 하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담배를 피기도 하고 또 언제 담배 피죠? 다른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담배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담배 피게 되고 또 언제 피게 되느냐? 밥 먹고 예, 밥 먹고 나서 입가심하기 위해서 담배 피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집중하기 힘드니까 담배 피게 되고 예. 그리고 점차 이 경험들이 내적, 사적, 비사회적 기능이 강화되면서 남들이 이제는 쟤 술 너무 마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혼자 마시게 돼요. 네, 혼자 마시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점차 자율성을 띠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다른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높은 비용을 초래하게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돈 비용을 너무 많이 쓰게 됩니다. 암, 네. 대표적인 게 암이죠. 흡연 같은 경우 암 치료하기 위해서 수천만 원, 수억 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이게 중독이 다 부정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치료 없이도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끊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중독에 걸리면 이제 점차 뭐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도움 없이도 중독에서 헤어나는 사람들이 그리고 평생 동안 담배나 술을 끊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꽤 있고 다만 이렇게 하기까지에는 이런 탐닉 활동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변화하기 위한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정을 행동과 실천으로 옮겨야 된다. 그게 이제 중독의 공통 분모입니다. 아시겠죠? 자, 45분이니까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소크라티브 들어가시면 두 번째 질문은 중독을 질병이나 장애가 아니라 과잉 탐닉이라고 보는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독은 질병이나 장애가 아니다.
그냥 사람들이 너무 거기에 빠져들어서 그냥 너무 과도하게 탐닉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 관점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소크라티브에 들어가셔서 그 두 가지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 뭐 강의에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 거기에다 또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동선?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마치고 크레침이 있다고 해서 남녀피해가 없냐를 물어보는 거랍니다. 크레침이 강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있으면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아마 즐거운 지금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 이상하게 남녀피해가 맞점 있어. 하십시오. 소크라티브에 올렸는데 한 번 더 올려도 되나요? 네, 맞아요. 예, 여러분들 혹시 뭐 잘못돼가지고 다시 올려야 된다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강하게 크레침이 지나가는 통로상에 있는 뭔가가 황 111인데 좋지. 그 대문자로 하셔야 돼요. 대문자, 소문자 구분합니다. 크레침이 전기 양쪽 자, 그러면 오늘 네. 강의 여기서 마칠게요. 모든 여러분들 전기들이 수고하셨고요. 다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약간 같은 시간에 그래서 뵙기 바래요. 장치를 하나 더 달았어. 안녕. 그 장치를 뭐라고 하는지 아냐, 그지? P를